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년 중국 다롄에서 13살 소년이 여아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용의자는 13살의 나이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없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9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민사법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학부모가 피해 가정에 사과하고 한화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당일 피해자의 가족은 기자에게 이 9개월간의 기다림 속에서 소년의 부모는 지금까지 그의 가정에 사과한 적이 없으며 아무런 배상도 제기한 적이 없고 아이는 여전히 영안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판결한 배상은 피해 가정에 대한 일부 상해를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범인 집안의 경제 능력이 이렇게 고액의 배상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 거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건도 미성년자 범죄 후 부모 간의 배상 문제로 야기된 것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한랑입니다. 1972년생인 한랑은 1995년 23살의 나이에 15살 연상인 남성과 결혼했으며 몇 년 후 아들 양양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이었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만들지는 못했고 결국 2001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양양은 한랑이 홀로 양육하게 되었죠. 이혼 후 한랑은 생계를 위해 아들과 함께 베이징의 화상구로 이사하게 되었고 한 시골에서 새를 살며 생활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랑은 이 마을의 주민인 리다군을 만나게 됩니다. 리다군은 지역 주민으로 장애가 있어 결혼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져 결국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리다군은 양양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세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05년 4월 24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한랑은 바쁜 일을 마치고 아들 양양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어디에 놀러 갔는지 생각하고 부근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또 밤새워 줄곧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점심 마을의 한 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랑에게 마을 서쪽에 한 우물에는 한 아이가 있는데 우물에는 큰 뚜껑이 있고 그 뚜껑을 열면 한 아이가 안에 거꾸로 서 있으며 주위에는 또 많은 돌멩이가 있어 가득 메워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고 있던 신발을 한량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아들 양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당일 오후 경찰은 양양을 다치게 한 범인을 찾았습니다. 같은 마을 장평군의 집 아이 강강이었습니다. 강강은 당시 3살이었죠. 강강의 말에 따르면 양양은 사건 당일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몰래 집을 나섰고 길에서 강강을 만나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놀이도 중 두 사람은 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강강이 양양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강강은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마침 근처에 있던 우물에 양양의 시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강강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안기관은 그를 법에 따라 3년간 보호 처분에 처했습니다. 민사배상 측면에서는 법원이 강강의 부모인 장평 부부에게 양양의 어머니 한량에게 총 15만 위안, 하나 약 2,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15만 위안이라는 돈이 아들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강강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한랑은 극심한 불공평 속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이 비극적인 어머니에게 그 균형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양양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랑은 이미 리다군과 함께 장평균의 집에 가서 장례비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보상해주세요. 제가 아이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평균은 법원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당시 양양은 이미 차가운 철상자 속에 6개월이나 묶여 있었고 고액의 보관료는 한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한랑은 돈을 모은 후 겨우 양양을 묻었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장평군은 여전히 보상금을 주지 않았고 법원은 여러 차례 장평균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자택에 있는 2대의 개인 차량을 보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생기면 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시작했을 때 장평균은 모든 자산을 빼돌렸고 판결은 허울뿐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장평균이 자신이 보상하지 않는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보상 안 한다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아들은 3년 후에는 돌아오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리다군은 매우 화가 나서 장평균의 집에 가서 따졌고 장평균은 조롱하며 너 언제 아들을 가졌냐. 얘가 네 아들이냐. 결혼증명서도 없으면서 그저 한랑의 연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다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우기 시작했지만 리다군은 장애가 있었고 장평균의 가족은 많았기 때문에 리다군은 심하게 맞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리다군은 한랑을 안고 울면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2006년 11월 양양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한 한랑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각각 유서를 남기고 황산에 살아 왔습니다. 장가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막내 아들 강강은 보호소에 있으며 18살의 큰딸 멍멍은 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딸 멍멍은 장씨 가족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녀였습니다. 11월 25일 오전 9시 한랑은 멍멍이 출근하는 차에 함께 탔고 30분 후 차가 멈추자 한랑은 황산을 멍멍에게 전부 뿌렸습니다. 황산이 사방으로 튀었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묻었습니다. 차 안은 비명이 가득 찼고 상황을 알지 못한 승객들은 차에서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한랑은 뒤에 서 있던 무장 경찰에 의해 붙잡혔으며 이 경찰도 황산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다친 사람은 멍멍이었으며 머리, 양팔, 다리, 왼쪽 가슴과 엉덩이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 안에는 다른 승객 3명도 황산에 맞았으며 그중 한 명은 무장경찰로 얼굴과 양팔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2017년 8월 27일 베이징 화산구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언급할 때 한랑은 크게 울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사과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15만 위안 약 3천만 원의 보상조차 거부한 장가가 이제는 한랑에게 43만 위안 약 8,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한랑을 공공안전위협죄로 유죄 판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멍멍에게는 36만 위안 약 7천만 원을, 다른 부상자들에게는 총 12만 위안 약 2,300만 원의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한랑은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장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끝날 무렵 장평균의 아내는 주먹을 흔들며 한랑에게 달려갔고 법원 경호원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장평균은 한랑에게 너는 사람답지 않고 왜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랑은 만약 판사가 물었다면 후회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묻는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 딸에게 황산을 뿌린 이유가 당신이 아파하길 바랬기 때문이다. 당신 아들이 내 아들에게 해를 끼쳤고 한 푼도 보상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 이 결과를 후회하지 않냐.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법원에서 실행을 요청했는데 판사는 양쪽을 조정하자고 했고 나는 갔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다. 결국 오늘날의 결과는 전부 당신들이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당신들은 이렇게 냉정하게 전혀 반성도 없이 다니며 내 아들은 3년 후에 나온다고 자랑했었다. 고 답했습니다. 이때 법복을 벗은 여성 판사가 참지 못하고 장가 사람들을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법복을 벗은 여성 판사가 참지 못하고 장가 사람들을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은 2대의 차가 있었으면서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도 양심을 묻지 않습니까? 이에 장가 사람들은 판사가 피고를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후 한랑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후회하고 멍멍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범행 당시 한랑은 이미 임신 중이었고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피고가 임신 중일 경우 자녀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랑은 그 아이를 낙태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멍멍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47세의 한랑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한랑이 두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은 모두 동정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많은 무력감이 존재합니다. 그는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라는 말은 많은 부모들이 사용하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임산부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면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랑은 분명 불쌍하지만 만약 이렇게 법과 질서가 무시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충동이 수많은 비극을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탐정소설 작가라고 하면 코난 도일이나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거장들이 바로 떠오르시죠? 워낙 작품들이 훌륭해서 멋진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주인공 역시 탐정소설 작가입니다. 비록 앞서 말씀드린 두 거장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줄을 섰고 그녀의 작품은 심지어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1938년 5월 26일 폴린 이본 파커라는 소녀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면 축하할 일인데 파커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했는데요. 폴린이 태어나기 전 허버트 리퍼와 호노라 파커는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허버트와 호노라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유 중 하나일 뿐 주된 이유는 아니었는데요. 허버트와 호노라는 근친관계는 아니었지만 불행히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모두 선천적인 질병이나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폴린이 태어나기 전에 매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폴린도 역시 허약한 체질과 질병을 물려받았습니다. 폴린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자주 아팠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5살 때 골수염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치료를 통해 살아남았지만 손과 발에 장애가 남았습니다. 휠체어를 탈 정도는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육 활동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고립되기 쉬워 폴린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폴린의 어머니는 딸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던 차에 전에 한 사람이 나타나 그녀의 걱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1952년 중학교를 졸업한 폴린은 크라이스트 처치의 한 여자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사람 줄리엣 마리온 헐미를 만났는데요. 줄리엣은 폴린의 같은 반 친구였고 두 사람이 친하게 된 것은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폴린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옆에 앉아 친구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줄리엣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폴린은 왠지 모르게 그 소녀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껴 먼저 다가가 너도 몸이 안 좋니? 라고 물었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던 줄리엣은 그녀의 말을 듣고 방긋 웃으며 바로 폴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줄리엣은 심각한 만성질환, 호흡기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요양하기 위해 런던에서 태어난 줄리엣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카리브해와 남아프리카에서 생활하다 몇 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사와서 줄리엣도 폴린처럼 친구가 없었습니다.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소녀는 금세 친해졌는데요. 더욱이 두 사람의 부모님은 모두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폴린의 부모님은 대학교의 교직원이었고 줄리엣의 아버지는 대학교 총장으로 가정 환경이 꽤 괜찮았습니다. 두 가족의 지위와 조건은 큰 차이가 있었지만 두 소녀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된 후로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할 정도였는데요. 줄리엣의 부모님도
딸에게 친한 친구가 생겨서 매우 기뻐했고 매년 여름방학마다 폴린을 집에 초대해 며칠씩 머물게 했습니다. 몸이 약한 두 소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 수 없었는데요. 그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집에서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폴린은 소설 속에서 지나라는 이름으로, 줄리엣은 데보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시나리오 작가나 배우로 이름을 알리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후 그녀들의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방법이 매우 달랐을 뿐인데요. 소녀들의 영화에 대한 꿈에 대해 두 가족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줄리엣의 부모는 딸이 좋아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폴린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공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줄리엣을 만난 후로 폴린은 훨씬 밝아져 때로는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폴린의 부모도 아이들의 교제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던 중 줄리엣의 집에 갑작스런 변고가 생겼습니다. 1954년 초 줄리엣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회와 교직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임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엣의 어머니는 외도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혼자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충격을 받은 줄리엣의 아버지는 고심 끝에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호흡기 질환 때문에 런던의 기후를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하여 줄리엣을 친척에게 맡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폴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지난 몇 년 동안 두 소녀는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아주 우울해했습니다. 곧 한 명은 뉴질랜드에, 한 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게 된다는 것은 그녀들이 영원히 헤어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폴린은 어머니에게 줄리엣을 위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티타임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954년 6월 22일 오후 호노라는 폴린과 줄리엣을 데리고 빅토리아 파크의 한 레스토랑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두 소녀는 곧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날따라 유난히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디저트를 다 먹은 후에도 헤어지기 싫었던 두 사람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싶다고 호노라에게 부탁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꽤 넓어서 아이들이 길을 잃을까봐 걱정된 호노라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 30분쯤 두 소녀가 다시 레스토랑에 나타났는데 두 소녀는 숨을 헐떡이고 얼굴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으며 몸에는 붉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두 소녀의 모습을 본 가게 주인 아그네스 리치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폴린이 먼저 다급하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히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그네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폴린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호노라의 상반신은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부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아그네스는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부른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쯤 지난 오후 5시경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찰서에 AB 테이트 경찰이 구급대원과 함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호노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테이트 경관에게 검사관을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첫째, 호노라가 이미 숨졌다는 것이고 둘째, 그녀가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과의 수석형사 맥도날드 브라운이 검사관과 병리학자를 데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호노라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사고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검사관이 검사한 결과
호노라는 머리에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맞지만 머리와 목, 얼굴에는 총 45군데의 상처가 발견되어 단순히 넘어진 것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상처가 생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당시 현장에는 폴린과 줄리엣 둘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와 조사를 마친 후 맥도날드 형사는 자신의 판단에 약간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소녀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폴린과 줄리엣은 내성적일 뿐 온순하고 겁이 많은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린과 어머니 호노라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고 줄리엣은 호노라와 거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녀들의 범행 동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호노라가 입은 상처로 보아 범인은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사건 현장 근처에서 범행 도구를 찾지 못했고 레스토랑 주인도 사건 발생 전 폴린, 줄리엣, 호노라 모두 범행에 사용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소녀들이 레스토랑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왔을 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소녀의 진술이었습니다. 폴린과 줄리엣은 사건 당시 서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호노라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앞서 걸었는데 폴린과 줄리엣은 걸음이 느려서 호노라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 호노라는 이미 소리를 내지 않았고 머리에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 몸에 붉은 자국이 생겼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러한 일을 겪어본 적 없는 소녀들은 당황한 나머지 레스토랑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소녀의 진술은 호노라의 실제 부상 상태와 모순되었지만 현장 검진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골짜기 바닥으로 이어지는 경사진 비탈길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길폭도 1.2m밖에 되지 않았고 양쪽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지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호노라가 있던 곳 외에도 주변 길에서 붉은 자국들을 발견했는데요. 호노라가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려다가 균형을 잃고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폴린과 줄리엣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두 소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강도 높은 신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맥도날드 형사는 우선 소녀들의 배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린과 줄리엣은 만난 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방학 동안 폴린은 줄리엣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서 며칠씩 머물기도 했습니다. 줄리엣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폴린이 집에 머무는 동안 줄리엣은 매우 행복해했지만 폴린이 떠나고 나면 우울해하며 밥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리엣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점차 폴린을 집에 초대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한편 폴린의 어머니 호노라 역시 딸과 줄리엣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호노라는 몇 달 전 폴린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진단 결과는 폴린과 줄리엣이 동성애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했고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호노라가 딸과 줄리엣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고 두 사람의 관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사가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던 중 현장 감식을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사건 현장 근처 숲속에서 붉은 자국이 가득한 긴 스타킹을 발견했는데요. 스타킹 주변에는 붉은 자국이 묻은 돌멩이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두 소녀를 경찰서로 소환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소녀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폴린의 집에서 일기장과 폴린과 줄리엣이 함께 쓴 소설을 찾아냈습니다. 소설 속에서 두 소녀는 평행 우주를 상상했는데요. 그들은 그 세상을 자신들만의 사적인 세계로 설정하고 독자적인 도덕관념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예수와 비슷한 신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소설의 내용을 접했을 때 경찰은 소녀들이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폴린의 일기장을 확인한 후 경찰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6월 22일 일기에는 축하할 만한 날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바로 폴린의 어머니 호노라가 살해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경찰들은 더욱 소름 끼쳤는데요. 6월 21일 줄리엣과 전화통화를 한 후 모래주머니 대신 양말에 돌을 넣기로 했습니다. 나는 마치 깜짝 파티를 계획하는 것처럼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일기를 쓸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하고 기쁜 일일까? 6월 20일 줄리엣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엄마를 해칠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4월 28일 엄마에 대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엄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갑자기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경찰은 폴린의 일기장을 확인한 후 두 소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폴린과 줄리엣도 더 이상 변명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게 모든 범행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한 대로 사건 당일 오후 티타임을 마치고 함께 산책하자는 핑계로 호노라를 외진 길로 유인했습니다. 줄리엣은 앞서 걸어가면서 몰래 분홍색 조약돌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폴린은 적절한 타이밍에 어머니에게 바닥에 예쁜 돌멩이가 있다고 말했고 호노라가 고개를 숙여 돌멩이를 살펴보는 순간 폴린은 준비해둔 스타킹을 꺼내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두 소녀 모두 자신들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폴린은 줄리엣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가정 형편상 폴린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내 생활하고 공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설령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린 딸 폴린이 그렇게 먼 곳으로 혼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폴린은 어머니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이 언론에 공개되자 크라이스트 처치 시민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뉴질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건 보도는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폴린과 줄리엣을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소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 발생 2달 후인 1954년 8월 폴린과 줄리엣은 크라이스트 처치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이 막 시작되었는데요. 재판이 시작되자 두 사람의 변호인 브라이언 맥클랜드는 폴린과 줄리엣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는 정신과 전문의 레지널드 메들리콧과 프랜시스 베넷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두 전문의는 배심원단에게 폴린과 줄리엣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폴리는 편집증과 망상증 환자였고 줄리엣은 2살 때 런던 대공습 때 겪은 공포로 인해 질병이 생겼습니다. 3년 후 줄리엣의 동생 조나단이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심각한 산후합병증으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줄리엣이 어린 시절 겪은 충격과 모성애 부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소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판사는 변호인 측 주장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폴린과 줄리엣이 직접 진술을 시작하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소녀는 한 목소리로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소녀는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도덕 체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자신들은 호노라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소녀의 말은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2시간 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1954년 8월 28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폴린과 줄리엣에게 살인 혐의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지만 두 소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의 회상에 따르면 폴린은 판결을 듣고 줄리엣에게 몇 마디 한 뒤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린은 크라이스트 처치 근처 파파누이 교도소에, 줄리엣은 오클랜드 마운트 에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줄리엣은 후에 웰링턴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가벼운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두 사람은 곧바로 뉴질랜드를 떠났는데요. 폴린의 행방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지만 사건 발생 42년 후인 1996년 친언니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은 폴린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린은 출소 후 영국 켄트 카운티 스트루드로 이주하여 힐러리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그곳에서 어린이 승마학교를 운영하며 로마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줄리엣은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앤 페리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영국에서 지내다가 스코틀랜드로 이주했고 토마스 피트라는 추리소설 시리즈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들은 출판과 동시에 3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며 그녀는 유럽과 미국에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작품의 영화판권을 판매해 할리우드에도 진출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앤 페리가 바로 호노라 살인 사건의 범인 줄리엣 헐미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1994년 누군가가 인터넷에 진실을 폭로하면서 사람들은 앤 페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은 줄리엣에게 아무런 악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피터 잭슨 감독을 포함한 많은 감독들이 폴린과 줄리엣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중 천상의 피조물이라는 영화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케이트 윈슬렛이 줄리엣을, 멜라니 린스키가 폴린을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은 동성애 커플로 묘사되었지만 줄리엣은 영화가 개봉된 후 인터뷰에서 자신과 폴린은 동성애자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남들이 오해하기 쉬웠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미녀 요가 강사가 실종되었습니다. 화장실에는 검정 레이스 팬티 한 장이 남겨져 있었고 그 위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했습니다. 그녀는 2명의 유부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복잡한 사회적 인간관계도 얽혀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섹시한 요가 강사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여성들에게 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와 면역력 강화, 저항력 증진 기능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요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건은 12년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하고 섹시하며 아름다웠던 요가 강사가 갑자기 행방불명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10만 위안, 약 1,9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요가 강사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싸운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검정 레이스 팬티 한 장이 남아 있었고 그 위치는 매우 기묘하여 뭔가 다른 단서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요가 강사가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경찰은 어떻게 단서를 찾아내고 진짜 범인을 밝혀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2012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사건의 장소는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코코넛시티라는 별명이 있으며 코코넛 나무가 하이커우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하이커우에 사는 허우 사장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친구이자 요가 강사인 류 메이란이 2012년 11월 19일부터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이란은 당시 31살로 후난상 외향 출신이며 하이커우에서 13년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전 그녀의 직업은 요가 강사였으며 허우 사장과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당시 허우 사장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 있기 위해 허우 사장은 메이란을 비서로 고용하여 자신의 회사에 두었고 그녀가 회사 소유의 아파트 임대 업무를 돕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메이란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내의 한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허우 사장은 이 주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9일 오후부터 허우 사장은 메이런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허우 사장이 메이란에게 언제 전화를 걸더라도 그녀는 항상 전화를 받았고 대낮에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이커우시는 크지 않기 때문에 허우 사장은 차를 몰고 애인 메이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메이란의 차가 평소 주차하던 곳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집에서 문을 두드렸을 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쇠로 방을 열었고 집안은 평소처럼 밝고 깔끔했습니다. 메이란의 노트북, 지갑, 휴대폰, 차열쇠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치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우 사장은 방에서 잠시 기다리려고 했지만 침실로 갔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이란 집의 작은 침실에 있는 침구류가 모두 사라졌던 것입니다. 허우 사장은 처음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했지만 자신과 메이란의 관계를 고려하여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정분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우 사장은 5일 동안 불안에 시달린 끝에 메이란의 모습을 볼 수 없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형사기술자들은 곧바로 현장을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문 자물쇠에 강제로 열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집안에도 뒤집히거나 싸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란은 자연스럽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무슨 이유로 메이란이 그렇게 급히 떠났는지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같은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꾸며진 현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이란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집을 떠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평온하고 깔끔해 보이는 현장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간은 어느새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메이란의 남동생 류자추가 후난성 고향에서 달려와 경찰과 만났습니다. 그는 누나와 사이가 매우 좋아 자주 통화했으며 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메이란이 실종된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추와 함께 두 번째로 메이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누나의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자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 검정 레이스 팬티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매우 깨끗함을 좋아하고 심지어 약간의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매번 갈아입은 옷은 바로 세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또한 자추는 두 번째 침실에 침대 시트가 사라진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은 누나가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둔 방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 방에 머물렀고 이전에는 항상 침대 시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메이란이 키우던 갈색 푸들 강아지도 사라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메이란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자주 드나들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편 자추는 부모의 부탁으로 10만 위안의 현상금을 내건 실종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는 100여 장의 전단지를 들고 밤에 거리로 나가 곳곳에 붙이며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형사팀은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은 메이란이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납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이란이 안심하고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메이란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메이란을 찾기 위해 10만 위안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동생 자추는 도시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며 적극적으로 누나를 찾았습니다. 각종 미디어도 연이어 이 사건을 보도하며 메이란의 실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가족과 사회 여론의 이중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은 재산을 노린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한이나 연애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메이란과 밀접하게 지내거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경찰이 메이란의 친구, 친척, 그리고 거주하는 단지 이웃들을 조사한 결과 메이란의 사회적 교류가 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녀가 여러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며 자주 왕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바로 신고자 허우 씨, 일명 허우 사장이었습니다. 허우 사장은 하이난 출신으로 당시 45살이었습니다. 하이커우에서 그는 몇 가지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메이란과는 10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허우 사장은 일부 사업을 메이란이 도와주도록 했으며 거주할 집도 제공했습니다. 감정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 동기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편 경찰은 단지의 경비원을 불러 사건 전후에 메이란의 집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피부가 비교적 하얗고 약간 뚱뚱한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곧 메이란의 동생 자추로부터 2달 전 메이란이 약 1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 펑이롱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펑이롱의 외모는 경비원이 말한 특징과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펑이롱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펑이롱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메이란의 실종에 대해 큰 충격과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메이란과의 이별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냈습니다. 펑이롱은 올해 24살로 후베이성 우한 출신의 퇴역 군인입니다. 제대 후 공사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19일에 메이란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메이란이 전화를 걸어 함께 키우던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메이란은 일이 바빠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위롱을 불렀습니다. 그는 당시 친구이자 전우인 셔니션과 함께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CCTV가 고장나서 위롱의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애견병원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19일 오후 위롱이 개를 데리고 병원에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그날 오후 애견병원을 나온 후 차를 몰고 사업차 원창시로 갔고 그때 전우인 이성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창 쪽 담당자도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롱의 증언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 보였고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제외한 후 허우 사장과 위롱 두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허우 사장과 메이란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가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메이란은 가정을 꾸리고 적절한 명분을 얻고자 했으며 허우 사장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허우 사장은 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또한 허우 사장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허우 사장이 다른 여성들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와 메이란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고 어떤 위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허우 사장은 메이란의 실종을 발견한 후 5일간 고민한 끝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허우 사장에 비해 위롱의 혐의는 훨씬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매우 좋았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위롱은 메이란에게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메이란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형 강아지를 안고 자는 것을 알고 그는 인형 강아지와 비슷한 실제 강아지를 사서 메이란에게 선물했습니다. 또한 자주 집에 찾아가 강아지 사료를 주었으며 강아지가 아프면 애견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위롱은 메이란을 해칠 동기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뭔가 놓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이란의 동생 자추를 데리고 세 번째로 메이란의 집, 즉 그녀가 실종된 장소로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세히 현장을 조사한 끝에 자추는 경찰에게 누나가 평소 자주 입던 잠옷이 사라졌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경찰은 더더욱 아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메이란을 본 사람은 남자친구 위롱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자추도 누나가 위롱과 헤어진 적이 있으며 그 과정이 매우 불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누나는 위롱을 위해 낙태를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위롱의 범행 동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대로 돌아가 위롱을 다시 조사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위롱은 질문에 명확하고 안정된 태도로 답변했으며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 듯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경찰이 위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은 위롱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경찰은 그날 위롱과 함께 메이란의 집에 왔던 이성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위롱을 신문했고 그의 말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의심을 더 키웠고 경찰은 이성에게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롱은 이전에 자신이 이성과 함께 메이란의 아파트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자신이 메이란의 아파트에 간 적이 없으며 19일 점심에 위롱이 그를 찾아온 후 두 사람이 원창시로 회의를 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두 사람이 아파트와 단지 출입문을 드나드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엘리베이터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2시간 넘게 영상을 계속 확인했고 마침내 계단 통로의 한 구석에서 위롱과 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경찰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아마도 메이란의 시신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위롱과 이성은 다시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의 상태는 이전과 약간 달랐으며 특히 이성의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위롱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성에게 위롱이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알리는 작은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성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메이란을 해친 것은 위롱 혼자였으며 자신은 단지 위롱을 도와 시신을 운반하고 유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당일의 진실을 재구성했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밤,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위롱은 이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위롱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담배를 계속 피웠고 오랜 침묵 끝에 위롱은 이성에게 형, 부탁할 일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전우이자 현재는 회사 선임이던 이성은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롱의 다음 말은 이성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롱은 내일 나랑 같이 가서 사람을 해치자. 이성의 담력을 키울 기회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성은 위롱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위롱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가 진심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첫 반응은 당연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위롱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위롱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위롱의 암묵적인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오전, 이성은 위롱을 따라 메이란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위롱은 혼자 위층으로 올라갔고
이성은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약 40분 후 이성은 위롱의 전화를 받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비한 검정색 28인치 여행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불안해졌습니다. 곧 그는 메이란이 소파 옆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기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롱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은 메이란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침대 시트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메이란을 힘껏 여행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성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땀이 많이 났으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공범이 되어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롱은 여행 가방을 이성의 집으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퇴역 군인인 위롱은 어느 정도 역추적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CCTV 문제를 고려하여 이성의 집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50km에 가까운 가방을 힘겹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이 계단에서 발견한 중요한 CCTV 영상을 놓친 것입니다. 다음날 위롱과 이성은 차를 몰고 500km 떨어진 우주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관광지를 피해 외딴 숲속을 찾아 메이란을 묻을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성이 제공한 명확한 증거를 마주한 위롱은 결국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롱과 이성의 안내에 따라 경찰은 차를 몰고 우주산으로 가서 시신유기 장소를 바로 찾아냈고 피해자 메이란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위롱이 메이란을 고의로 해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위롱이 메이란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결국 그녀를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메이란은 하이난에서 대학을 다녔고 금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하이커우에 남아 처음에는 회계사로 일했지만 자유를 좋아하는 메이란은 회계 일이 단조롭고 재미없으며 큰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일은 순탄치 않았고 여러 회사를 전전했는데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사교성이 좋은 그녀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허우 사장 같은 부유한 사람들도 그녀가 일하는 동안 알게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메이란과 허우 사장의 관계는 그리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았고 메이란은 혼자 하이난에서 고군분투하며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허우 사장은 돈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메이란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 감정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허우 사장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돈이 많았습니다. 사교 활동을 하면서 허우 사장은 점점 집에 있는 아내보다 밖에 있는 애인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메이란을 만나게 되었고 심리적, 생리적으로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는 메이란에게 수십만 위안짜리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 눈에는 메이란이 허우 사장의 회사 직원으로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메이란은 허우 사장이 후원하는 애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메이란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이 관계에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느꼈고 허우 사장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허우 사장은 이미 밖에 더 젊은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란을 달래며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메이란은 요가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감정과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연애 관계 때문에 이전의 직장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 하이커우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첩을 떼어내고 싶으면 그녀를 공부시키라고. MBA 수업에 보내면 시야가 넓어지고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부자들을 만나게 되어 결국 더 부유한 사람과 데이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애인을 보내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허우 사장이 메이란에게 요가를 배우게 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요가를 배운 메이란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모습을 찾았고 다시 예전의 밝고 활발한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일 외에도 자주 모임에 나갔지만 이미 31살인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간절히 원했고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위롱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메이란과 2012년 초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모두 위챗을 사용했고 사교적인 메이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위챗 어플 기능 중 주변 사람이나 흔들기 같은 기능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매우 편리했습니다. 어느 날 메이라는 주변 사람들 중 양광남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고 그의 프로필에 퇴역 군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양광남자는 바로 위롱이었고 그는 메이란의 프로필 사진이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기쁘게 친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된 뒤 매일 채팅을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위롱은 여자를 매우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직 친구 사이였지만 위롱은 로맨틱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인사, 따뜻한 식사와 날씨 알림 등을 전하며 메이란을 챙겼습니다. 마침 메이란은 이런 애정 공세를 매우 좋아했고 위롱이 세심하고 로맨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메이란의 외모와 몸매가 뛰어났기에 위롱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위롱의 자상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메이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메이란은 만남의 대화 중에서 위롱이 그녀보다 7살이나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고 나이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위롱은 눈치가 빨라 금방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보고 바로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메이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금방 연인이 되었습니다. 위롱은 메이란에게 푸들 강아지를 선물했고 이는 메이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2달 조금 넘어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항상 결혼을 갈망해온 메이란은 7살 차이가 나는 이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이란은 위롱에게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보자고 제안했지만 위롱은 거절했습니다. 메이란은 이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습니다. 위롱이 겨우 24살이라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까봐 배려했던 것입니다. 2012년 여름, 메이란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위롱에게 알렸을 때 위롱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이란은 상상도 못한 일이 자신에게 닥칠 줄 몰랐습니다. 위롱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위롱은 고향에서 이미 결혼을 했고 1살 된 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집안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라며 아내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롱은 다음날 고향이 돌아가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메이란에게 꼭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위롱이 떠나자 메이란은 혼자서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왜 이러는지 어떻게 두 번째로 또다시 첩이 된 건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위롱이 이혼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속 깊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민하던 중 그녀는 위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메이란의 마음은 순간 덜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위롱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메이란은 위롱이 자신을 버리고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한바탕 울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메이란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 관계가 결국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절제 수술을 했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 위롱이 메이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메이란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러 11월 초 위롱은 마침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메이란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한참 두드린 끝에 메이란이 나왔습니다. 위롱은 흥분하며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말하고 그동안 전화 받지 못했던 이유가 부모님이 이혼을 반대해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롱이 아무리 말해도 메이란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정리상자를 꺼내 위롱에게 건네주며 아이는 이미 지웠으니 잘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위롱은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메이란이 위챗에서 한 이별 선언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급히 계속 설명하며 메이란의 용서를 구했지만 메이란은 더 상처 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메이란은 위롱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떠난 후 위롱은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고향의 아내와 이혼했는데 메이란도 이렇게 단호하게 그와 헤어졌으니 자신만 농락당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메이란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새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위롱은 메이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마침 메이란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란은 정말 시간이 없어 위롱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롱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친구 이성에게 사람을 해치면서 담력을 키우자는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일찍 위롱은 약속한 시간에 메이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메이란은 막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탓인지 두 사람의 태도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위롱은 메이란의 온화한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메이란에게 재결합을 간청했지만 메이란은 불가능하다며 명확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벌였고 위롱은 특히 격분하며 자신이 이미 이혼을 했는데 왜 용서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메이란은 위롱이 사기꾼이라며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며 지금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자극을 받은 위롱은 메이란의 뺨을 때렸고 메이란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위롱은 갑자기 달려들어 메이란을 바닥에 눕히고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메이란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점점 저항을 멈추었고 결국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위롱은 여전히 변명하며 메이란이 쓰러졌을 때 아직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그녀를 상자 안에 넣었다고 변명했지만 그 이유가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이 비극의 주된 원인은 위롱이 원래부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원래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아내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롱은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바꿀 수 없었고 그는 심지어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위롱은 한 여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여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13년 8월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위롱은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공범 이성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위롱과 이성은 메이란의 가족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9만 4천 위안, 하나 약 1,79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배상이 이루어져도 메이란의 소중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경고는 온라인 교제의 안전 문제입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좋은 결실을 맺는 사례도 있지만 복잡한 인터넷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상대의 진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배경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메이라는 위롱을 만났을 때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31살이었고 이미 결혼 정년기를 놓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메이란이 위롱에게 부모님을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위롱의 망설임 등 여러 신호들이 있었지만 메이란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이 기대한 만큼 완벽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온라인 교제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